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구독자 자유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영상을 다 정주행했고 좋아요도 다 눌렀습니다. 내년 은퇴인데 공적연금 포함 월 800만원을 목표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설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니 은퇴 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미래를 꿈꿀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1960년대 초반 사회심리학자 헤들리 캔트릴은 소득 수준이 다른 여러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1순위는 경제 상황, 2순위는 가정생활, 3순위는 건강이었죠.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순위와 항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부와 행복은 여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선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연금 투자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재밌는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니 일반 대중은 35%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지만 부자는 그보다 2배 높은 7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죠. 가족관계, 소비생활, 여가생활, 자산규모, 사회생활, 업무와 같은 모든 측면에서 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밌는 점은 외모까지도 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존감도 높아지나 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경제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행복이 비례해서 커져나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화면 속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산 규모가 커져도 삶의 만족도가 중간중간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자산 규모가 30억 정도가 될 때까진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30억부터 70억 구간까진 삶의 만족도가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이 커지는 것만큼 행복이 함께 커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행복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스털린의 역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부의 개념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는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넉넉함이란 무엇일까요? 모자라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의 삶이란 모자라지 않고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삶입니다. 부는 수치적인 기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부를 숫자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라는 개념 자체가 한계가 없을 뿐더러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없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없게 됩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을 모아야 하고 10억을 모으면 20억을 모아야 합니다. 20억을 모은 자는 또다시 50억을 모으는 것이 부의 삶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넉넉한 부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넉넉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부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따라서 만족감과 행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 갈증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칠 경우엔 행복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2012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는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세계 행복보고서의 국가별 삶의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부유한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하나금융의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터에 담긴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까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부유한 국민이 가난한 국민보다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니 소득이 늘면 당연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털리는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란 감정은 나의 변화도 변하지만 그보다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털리는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비교 대상이 되는 타인의 소득도 함께 늘어난다면 행복은 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국가의 국민보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이유 역시 사회적 비교에 의해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인 셈이죠. 이스털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엔 아무도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혼자서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엔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쉬웠는지 그 옆에 있는 학생도 저 100점이에요 하고 외칩니다. 이곳저곳에서 저도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 100점을 맞았다며 행복해하던 학생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집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100점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2020년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은 이후 모든 자산시장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내 자산이 줄어들어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자산이 증가해서 상대적인 거지가 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벼락거지는 사회적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한 단어인 셈이죠. 이처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스털리는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선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매년 월급이 꾸준히 올라도 크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남들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삶의 만족도 순위는 5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에 비해 순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남들과 비교하며 늘 경쟁하는 문화 덕분에 경제 수준은 높일 수 있었지만 삶의 만족도까지 높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이 상승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사회적 비교 때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감소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까요? 이스털리는 소득이 감소하면 증가할 때와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찾아오면서 소득이 줄었다고 가정해보죠. 경기 불황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옆집 A씨의 소득도 줄고 앞집 B씨의 소득도 함께 줄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나마 나의 소득이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만 줄었다면 과연 행복을 느낄까요? 이스털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황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자신의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좋았던 시절에 벌었던 소득과 줄어든 현재 소득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늘 땐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감소할 땐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할 땐 내 소득이 바닥을 칠 때까지 행복 수준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를 땐 남들과 비교하며 쉽게 행복해지지 못하고 소득이 낮아질 땐 과거에 소득이 높았을 때의 나와 비교를 하며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 패턴이라는 말이죠. 돈으로 행복을 꾸준히 쌓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선 S&P 500과 같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남들보다 더 큰 초과 수익을 내서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언제나 탈이 나기 마련이므로 열정과 노력이 조급함과 욕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평균 수익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때는 모두가 수익을 낸다. 이처럼 시장 성과가 좋을 때 시장을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누군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을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경기에는 평균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시장을 꼭 이겨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불황인 해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남들보다 큰 수익을 내고자 노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인정받는 투자 대가들이 상승장에서 단기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 대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제나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주식 투자는 매 순간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수익률 시합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경쟁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욕심을 내다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일이 언제든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비교 대상을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이상 보유 수량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량을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는 언제나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하게 되겠죠. 우리의 배당연금은 보유 수량으로 결정됩니다. 보유한 수량이 많아질수록 배당연금도 늘어나죠. 작년에 받은 배당연금보다 올해 받을 배당연금이 더 클 것이고 내년에 받을 배당연금은 올해 받을 배당연금보다 더 클 겁니다. 미래의 주가는 현재의 주가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 우리는 희망이 아닌 불안을 느낍니다. 주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희망과 불안이 함께 공존할 것이지만 보유 수량과 받게 될 배당연금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거보단 현재가 낫고 현재보단 미래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부를 얻겠다는 욕심을 내려두고 저축하는 마음으로 매년 배당연금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부 그리고 작은 행복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겁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부와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 수량과 배당연금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배당연금 투자는 타인과 경쟁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투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경쟁하며 성취감과 희망을 느끼는 행복한 투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타인의 배당연금과 자신의 배당연금 규모를 비교하려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시장 지수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배당 소득으로 제 월급을 넘어서겠다는 단순한 목표 하나만 설정한 채 배당연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배당연금이 월급보다 10년가량 늦게 출발했지만 커져나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배당연금이 월급을 따라잡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은 늘 제자리지만 배당연금은 제가 노력하는 만큼 그대로 커져나가기 때문에 늘려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현금 흐름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근로소득이 끊기기 전까지 저는 배당연금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이고 그 과정을 꾸준히 영상으로 기록할 생각입니다. 매년 현금 흐름이 커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과 꾸준히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